앞서 사면 얘기는 뭐 거의 특집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토론을 해도 무방할 만큼 정말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감자인 건 맞는 것 같고, 이제는 또 우리가 선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을 위해서 저희도 공정방송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부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런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한 방송사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봐야 될 거, 부정 평가가 교수님 60%가 이 61.7% 역대 최대치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영향 때문일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이 마지막 해의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의 여론조사는 지금 이전의 어떤 국정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그런 선상에서 지금 여론조사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잘했느냐는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나타난 두드러지게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든가 추윤 갈등이 또 지나치게 장기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조금 더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나치게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뭐 이런 리더십의 어떤 소극성,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지층이라든가 부동층에서 좀 실망감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상당 부분 좀 악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현저하게 좀 낮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4월에는요,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 대선 관련해서 새해부터 여론조사가 여러 개 나왔고요. 저희가 한 두 가지를 뽑아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나오는 게 이제 1일에서 2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YTN 여론조사군요. 그렇죠. 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30.4%가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고요. 이재명,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 여론조사를 보면요. 예,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4.6%고요. 저희가 이제 5% 이상 지지율을 받은 후보군들만 해서 이제 선정을 좀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의 연장선으로 이제는 여권의 양강 중에서 이재명 지사가 명확하게 이낙연 대표보다는 우위에 서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단순히 전 이대로 이재명 지사 독주 체제로 여권 후보가 나갈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친문 지정에서 새로운 후보를 내거나 이낙연 대표에게 힘을 더 실어주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면 논란도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상황이 계속 오래 전개된다면 상반기 중으로 지금 친문 진영에서 이미 민주주의 4.0이라는 이 단독 모임도 만들었죠. 네. 또 하나의 이 친문 후보를 옹립하려 할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여권 후보의 분열 양상을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야권 후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윤석열 총장 본인이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 말겠다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윤 총장 외에는 명확한 후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여전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만약 재보궐 이후까지 전개가 되어 간다면 이제는 윤 총장이 원하든 원치 않든 윤 총장을 중심으로 아주 강력한 원심력이 형성되어서 국민의힘이 100석 이상의 힘을 갖고 있더라도 윤석열 총장과 반드시 결합을 해야만 하는, 그래야만 윤 총장도 살고 국민의힘도 사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 시기가 지금의 어떤 이 구도에서 윤 총장이 상반기까지 이 입지를 굳히느냐도 중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안에 과연 친문 진영에서 이재명 지사의 대항마로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거기가 더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번에 아까도 뭐 저희가 대통령 지지율 살펴봤지만 부정평가 60% 넘는 거 역대 최고치도 좀 놀랍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30% 이상의 이 지지를 받는 것도 이거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펴보니까 저희가 5% 이상만 받은 이 후보들에 대해서 살펴보긴 했지만, 아니 야권에서는 이 후보가 홍준표 무소속 의원밖에 없어요. 인물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을 때 국민의힘 아직 정치력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후보는 좀 밀리는 듯한 이 모습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력 밀리지 않는다는 게 예전보다 낮았다 그 얘기인 거고.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어차피 윤석열 총장이든 안철수 대표, 홍준표 전 대표 이제 세 사람인 건데
어차피 지금 야권에서 이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대선 때도 후보 단일화 문제라든지 뭐 야권 빅테크 문제라든지 신당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야권과 일종의 소규모의 정계 개편이 없을까? 정계 개편하는 게 이제 후보 단일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네. 그거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국민의힘 출신의 후보가 베스트 5 안에 못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어차피 지금 뭐 각자 따로 이제 대선에 치를 가능성은 크게 낮으니까. 근데 보시면 앞서부터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1위를 치고 나갔다. 10% 차이로 저 여론조사에서.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보세요. 범야권, 범여권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범야권 후보가 커요, 숫자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항상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당시에 1위가 아마 상당 부분 김부정 당시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범야권 후보들,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 안철수 다 합치면 범여권, 새누리당 후보보다 앞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결국 대선판 가서 보수당, 진보당 1대1 구도가 되면 결국 한쪽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결국 51대 49의 싸움이 그렇죠. 될 것이다. 근데 지금 YTN이랑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시라고요. 홍준표 존칭 빼고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 두 개 합치면 범여권 후보 합치면 얼마야? 35%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총장,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이 세 사람 범여권 후보도 합치면 40% 넘어가요. 결국 51대 49 싸움이라고 했을 때 야권의 파이가 조금 커지는 상황. 이걸 하나 또 지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글쎄 대선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온다고 하면 가장 큰 건 뭐냐면 지금 그 다음에 있는 동아일보 여론조사요. 이게 사실은 여론조사 기관이 달라서 동일 평면에서 보기는 참 그런데 지지도는 YTN 여론조사에서 30% 1등인데 적합도를 보면 밀려요. 저 얘기는 뭐냐?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 내가 지지는 하지. 근데 이 검찰총 평생 검사만 하던 사람이 대통령 할 수 있겠어? 경제 알아? 외교 알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대통령을 출마한다라고 하면 가장 큰 공격 포인트는 그 지점이고 본인이 가장 보완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 지점일 겁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5% 넘는 후보군들만 보여드렸는데 정세균 총리 이름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세균 총리는 자신의 이름은 이런 여론조사에서 좀 빼달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또 윤 총장을 향해서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언론기관에다가 넣지 마라. 응? 넣지 마라.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총리도 그렇게 하시는데 검찰총장은 왜 그렇게 못해요? 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그건 이제 본인이 하실 일이고. 네, 뭐 윤 총장은 사실 진짜로 빼달라고 해서 빠진 적도 있는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다시 넣었다고도 하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또 여론조사 기관에서 안 넣을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리얼미터 결과 30% 넘게 나왔지만요. 30% 넘게 나온 후보를 여론조사 기관이 자의적으로 빼면 그거야말로 불공정하고 정치적인 여론조사가 돼서 더 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론을 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그렇죠. 있겠군요. 저도 여론조사 기관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이게 초창기에 윤석열 총장이 내 이름 빼달라고 했을 때 빼는 게 가능했던 그 시기와 지금의 윤석열 총장이 받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주목도, 여론의 지지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윤 총장을 임의로 빼게 된다면 불공정한 여론을 왜곡하는 조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항상 모든 이런 지지 후보 물음에는요. 또 다른 기타 후보를 지지한다는 정답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론조사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특정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너무 크다면 그 기타 후보 수치가 매우 높아지겠죠. 네. 그 기타 후보가 5% 내지 10% 넘게 되면 그 후보 대체 누구이냐 다시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도돌이표처럼 그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정세균 총리의 지지도가 만약에 그 기타 후보에서 많이 높게 나온다면 기타 후보 지지도가 5% 10% 나오겠죠. 역추적했을 때 그 당신이 지지하는 기타 후보 누구냐? 정 총리 이름 나오면 안 넣고는 백일 수가 없는 거죠. 여론조사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공정하게 국민의 여론을 최대한 정직하게 전달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떤 후보를 빼고 말고 할 그런 단계가 아니다는 것. 이게 윤 총장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은 뭐 축축스러운 발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론조사 업계 이 업체에 저희가 뭐 확인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평론가님의 개인 의견으로 넘어가겠고, 저 궁금한 거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상강 구도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여기에 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저는 상강구도 계속 갈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상강구도에서 이제 앞서가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그것 굉장히 저는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7월 말에 퇴임을 합니다. 임기를 다 맞춘다면. 자, 그러면 국민의힘당이 7월 말까지 4월 끝나고 나서 보선 끝나고서 곧바로 이제 대선 후보 경선 들어가야 되는데 7월 말까지 그거 유보할 것인가요? 윤석열 총장만 기다리고 안 할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1야당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한다고 해도 그리고 나서 이제 후보 뽑아놓고 나서 이제 윤석열 총장 나오면 곧바로 뭐 통합 경선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7월까지 임기를 마치겠다고 이렇게 난리 법석을 다 해놓고서는 곧바로 또 대선 후보로 나간다는 것도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을 설득시키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여권에서도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좀 앞서가고는 있지만 이거 갖고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내부적인 논란이 계속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강 구도에서 누군가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3강 구도가 보선 이전 이후를 이제 과정을 거쳐가면서 변화될 공산이 매우 크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르면은 뭐 5월, 6월쯤에 후임 검찰총장이 뭐 임명이 되거나 지명이 되면은 아마 그때부터 거취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질 것 같은데 저희가 취재를 열심히 해서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그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또 4월 7일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 관련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이제 안철수 대표는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고요. 고민하는 또 박영선 장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목소리 한꺼번에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내년 4월 보궐선거,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푸근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할을 직접 나서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돕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네, 이제 관련한 좀 여론조사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좀 내용을 보면요. 자, 안철수 대표가 24.2%, 네, 박영선 장관이 17.5%,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14.5%고요. 박주민 의원이 5.8%, 이번에도 역시 5% 이상만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건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야권에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고 지금 저 여론조사가 언제까지 갈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여당도 당연히 후보가 선정이 될 거고 야당도 이제 후보 단일화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범야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각자 서울시장 선거를 치를 확률이 0%다. 어떤 형태로든지 단일화 될 거거든요. 그러면 앞서 제가 봤던 그 분석 틀에서 그대로 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역시 범야권 후보하고 범여권 후보 다 합쳐보시라는 거예요. 범야권 후보, 그 다음에 박영선 후보, 박영선 장관, 그 다음에 박주민 의원의 합과 안철수 대표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합을 비교해보면 범야권 후보 쪽이 커요. 소수점이 있어서 그렇죠. 계산이 어려운데요. 일단 크죠. 저 38, 더하면 22잖아요. 16% 크단 말이죠. 물론 뭐 저게 산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는 산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하면 플러스 시너지 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빠지는 것도 있을 거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다음 서울시장 선거도 대선 전초전이라는 그 성격을 비교해봤을 때 각자 후보들이 각계경투로 뜨는 게 아니라 민주당 단일 후보, 그다음 범야권 단일 후보 거의 지금 1대1 진영 대 진영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후보들의 합이 범여권 후보들의 합보다 상당 부분 크게 나오는 저 흐름들은 일단은 야권에게 호재로 작용하기는 하는 건데 역시 변수는 단일화다. 어떤 형태로도 단일화가 이루어질 건지 그게 변수가 되겠죠. 네, 야권에서 보면은 뭐 이제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미 출마 선언했고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 나경원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야권 주자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3자 구도가 됐을 때는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여론조사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자 박영선, 나경원, 안철수 저희도 직함 빼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붙었을 때 박영선 31.3, 나경원 19.2, 안철수 29.4 접전이군요. 이런 상황이고 동아일보 또 하나 더 보면 우상호, 나경원, 안철수 이때는 안철수 대표가 좀 뭐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데 19.1, 19.4에 31.7입니다. 자, 평론가님.
지금 뭐 안 대표를 국민의힘에서는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그래서 아마 뭐 경선을 늦췄다는 얘기, 1월 8일로 그쳤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뭐 당내에 나경원 전 의원이나 오세훈 전 시장 같은 분들 나올 때까지 더 좀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와 컨벤션, 경선 효과를 통해서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 공관위가 경선 일정을 늦춘 건 안철수 대표보다는 당내에 오세훈 전 시장이나 나경원 전 의원을 의식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뉴스데이 라이브에서 처음 공개하면 오세훈 전 시장이 측근들에게 출마 의사를 굳힌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취재를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취재가 있군요. 네. 저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언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측근들에게 밝혔다고 한다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안철수 대표와 동등하게 겨룰 수 있는 후보들이 나오고 있다. 그 시간적 여유를 조금 가지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우리가 자꾸 간과하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정치적 명운이나 평가도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 당선이 되면요. 여기서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나 공이 다 사라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대표가 잘해서 당선된 거지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기 힘들거든요. 네. 김종인 위원장 입장,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서울시장에 이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뭐 오세훈 전 시장이 됐든 나경원 전 의원이 됐든 그리고 지금 출마 선언을 한 후보 중에서는 비교적 두각을 나타내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되었던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후보군에서 시장 후보를 배출하고 서울시장을 당선시켜야만 김종인 지도부가 또 일정 부분 평가를 받고 대선까지도 영향력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의에 있어서 저는 이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논리에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문호를 열어주는 움직임을 가지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안철수 대표가 만약 국민의힘의 기득권 포기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의 어떤 잠재적 대선 후보로서의 기득권을 계속 주장한다면 지금 상태에서 누리고 있는 컨벤션 효과나 지지율이 유지될 것인가? 오히려 먼저 양보하는 쪽이 저는 더 크게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구도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보면은 여당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있냐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야권에서는 벌써 컨벤션 효과 누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안철수, 뭐 나경원, 오세훈이 나오면 이 당내 경선이 오히려 예전에 2008년도에 그 경선의 대선 경선처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오히려 대선판과 비슷했다. 뭐 이런 얘기 들을만 할 정도로 컨벤션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여당은 그렇다면 어떤 카드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저는 야당도 그렇게 쉽게 단일화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으로 들어오라 뭐 그러고 있고 이제 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본인이 뭔가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주도권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 자체가 외연 확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번 이제 선거를 지게 되면 사실은 그 이후에 정치 생명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 대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고서 단일화를 이끌어내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네. 여당 쪽은 오히려 조금 더 어렵죠. 지금 상황이 지금 이 재보선 자체가 사실은 여당 출신의 어떤 지자체장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사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새로운 인물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죠. 예컨대 뭐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가 뭐 지금 정세균 총리라든가 여러 인물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해 여론조사 중심으로 선거 분석해봤고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